수십 년간 세계 국방 전략을 분석해온 한 저명한 유럽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특히 핀란드의 대량 구매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웃기까지 했죠. 그러나 동료들의 압박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과 마주하고 20년 넘게 쌓아온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반전과 감동적인 사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전 세계 국방 전략과 무기 체계를 분석해온 컨설턴트예요. 제 분석의 근간은 언제나 냉정한 데이터와 수치, 그리고 혹독한 실전에서 검증된 과거의 기록이었죠. 저에게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란 정교한 유럽의 기술력, 압도적인 미국의 시스템, 그리고 섬세한 일본의 장인 정신이 결합된 플랫폼들이었어요. 이 세 가지 축이야말로 흔들릴 수 없는 기준점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어느 쌀쌀한 브뤼셀 아침, 핀란드가 한국산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모니터를 채웠습니다.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름대로 군사적 식견이 높은 핀란드가 왜 그럴까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한국산 무기를 그것도 대량으로 도입한다니요. 이건 명백한 전략적 오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기술이 서구나 일본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쌓아온 깊이와 경험, 그리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무기 철학에 비견될 수준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정기 전략 회의에서도 제 생각을 숨기지 않았어요. 한국산 무기는 아직 실전에서의 신뢰성에 물음표가 찍혀 있다고요. 군사 퍼레이드나 화려한 전시회에서는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진짜 전장에서는 어떨지 의문이라고 생각했죠. 쇼를 위한 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면 당연히 일본이라고 여겼어요. 그들의 정밀성과 기술적 깊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저 가격으로 승부하는 가성비 모델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이런 직설적인 평가는 내부 보고서에 실렸고 몇몇 유력 국방 전문지에 인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항의성 메일도 있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데이터와 분석 보고서들이 제 주장의 견고함을 증명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전쟁은 단순한 기술의 경연장이 아니죠. 그 이면에는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신력, 즉 무기의 혼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게는 아직 그것이 부족하다고 단정했고요. 제 분석과 신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채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저명한 국방 컨퍼런스로 향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로비에서 마주친 노르웨이의 백전노장 스벤 사령관, 프랑스의 거물급 방산 임원 루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시작되고 한국의 K9 자주포와 해치, 다이내믹스의 포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연이어 흘러나오자 제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어요.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한국산 무기가 실제 운용 환경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혹독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놀라운 안정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입증했다고 극찬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찬사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발언권을 얻어 단호하게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관대하며 아직 실전 데이터가 부족한 소위 가성비를 앞세운 무기 체계일 뿐이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일본 무기의 정밀성과 기술적 우위를 거론하며
한국은 가격 경쟁력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으며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극한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지속적인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싸늘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노르웨이의 스벤 장군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전쟁이 제 책상 위의 숫자, 노름이 아니며 극한의 상황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지켜줄 살아남는 무기가 중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속 K9의 안정성을 직접 목격했다는 그의 경험담은 회의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듯한 웅성거림과 고갯짓이 이어졌죠. 프랑스의 루이는 특유의 냉소적인 어조로 이론가의 청사진만으로 적 포탄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고 몇몇 참석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의 쿠르트 자문위원, 스웨덴의 엘사 소장, 영국의 아서 분석가까지 각자의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산 포탄의 통계적 우수성, 혹독한 테스트에서의 최고 등급 획득, 서방, 평균보다 높은 신뢰성 지수 등 객관적인 반박들이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저를 향하던 시선들은 더 이상 존경이나 동의가 아닌 의구심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 베를린의 밤거리를 무심히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20년 경력과 신념의 깊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를린 컨퍼런스에서의 공개적인 망신과 예상치 못한 고립은 브뤼셀로 돌아온 제 입지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제 신랄한 비판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이미 한국과 깊은 방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여러 회원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뜨거운 감자로 변해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보좌관 리나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대서양 안보 위원회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폴 의장은 평소의 부드러운 태도와 달리 단호한 어조로 제 발언이 야기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그는 위원회 내부의 분열된 의견을 통합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방산 시설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단순한 출장 명령이 아니었죠. 그것은 제 전문성에 대한 공공연한 불신임이자 20년 경력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제안을 수락하며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 진실만을 보고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촉박했죠. 한국 국방부 및 관련 업체들과의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산더미 같은 관련 배경 자료들을 밤새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세, 여러 국가들의 예상외로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들, 제 확고했던 신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오랜 경험과 분석이 옳다고 믿으려 애썼죠. 이번 방문은 제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한국 무기가 그저 반짝이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복잡하고 방어적인 마음으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광활하고 최첨단 시설로 가득 찬 공항, 놀랍도록 매끄럽고 신속한 입국 시스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첨단 디지털 기술과 완벽하게 조화된 도시 모습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느껴지는 경이로운 효율성과 고도화된 기술력은 저에게 신선하면서도 당혹스러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한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첫인상이 남긴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해치 다이내믹스의 화포 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로운 농촌 풍경 속 삼엄한 보안 검색을 거쳐 마주한 K9 자주포는 실용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곧 해치 다이내믹스의 수석 엔지니어 선우 씨와 그의 팀이 상세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철저히 데이터와 실험 결과에 기반한 설명이었죠. 60km를 넘는 사거리, 분당 6발 이상의 발사속도, 극도로 좁힌 오차 범위. 제가 알던 재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들이 제시되었고, 심지어 공식 재원마저 실제 성능보다 보수적이라는 암시를 주어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어진 실사격 시연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50톤 넘는 거구가 날렵하게 기동하고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은 경이로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죠. 발사 명령과 함께 터져나온 굉음은 대지를 뒤흔들었고 포탄은 수십 킬로미터 밖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특히 저를 경악시킨 것은 여러 발을 다른 각도와 시간차로 발사해 동시에 같은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MRSI 능력 시연이었어요. 제가 최고라 여겼던 서구 시스템에서도 구현하기 극히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망원 스크린으로 확인된 압도적인 성능과 정밀도는 제가 싸구려 쇼용 무기라 폄하했던 스스로의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했죠. 시연 후 선우 엔지니어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게 무기 개발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뼈아픈 역사에서 비롯된 생존의 문제이며 그렇기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타협 불가능한 가치라는 깊은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어진 포탄 생산 공장 방문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빈틈없는 품질 관리를 직접 보며 한국 방산 기술이 절박함과 혁신, 완벽을 향한 집념의 결과물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인하게 되었죠. 제 마음속 한국 무기에 대한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해치 다이내믹스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국 첨단 기술 연구의 심장부라 불리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죠. KTX 열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놀라웠어요.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푸른 산맥, 논밭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지나 도착한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딱딱하고 위압적인 군사시설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대학 캠퍼스처럼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실거리는 연구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연구실 안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각자의 프로젝트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 방위 산업의 험난했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연대표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나노미터 단위 정밀도 구현을 위한 수백 번의 실패와 성공 사례, 특히 북한의 GPS 교란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대응해 단 6개월 만에 독자 항제밍 시스템을 개발한 배경을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에서 기술 이상의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죠. 점심 식사 후 저를 안내하던 책임 연구원 지호 씨는 저를 연구소 한편의 작은 전시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앞에 멈춰 서서 사진 속 젊은 군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고 조용히 설명했어요. 1950년대 초 재능 있는 미술학도였던 아버지는 변변한 무기 없이 맨몸으로 적 전차에 맞서다 오른팔과 소중한 손가락을 잃고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전쟁 후 아버지는 붓 대신 공학 서적을 파고들었고 평생 아들에게 다시는 무기가 없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유언처럼 남겼다고 해요. 지호 연구원은 아버지의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이곳에서 연구에 매진해왔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최신 유도 포탄 모형을 제 손에 쥐어주었을 때 저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 이상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비로소 한국 무기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선 한 민족의 깊은 상처와 불굴의 영혼,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절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완벽해야만 했다는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 깊이 박혔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낀 경험들은 제 오랜 선입견과 전문가로서의 확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제가 목격한 이 불편하지만 명백한 진실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소집된 위원회 회의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는 솔직한 인정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권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그 한마디로요. 이어서 저는 한국의 무기 체계가 제가 그토록 폄하했던 싸구려나 보여주기식 무기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극한의 실전 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의 구체적인 성능 데이터, 충격적이었던 MRSI 시연,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공정, 연구소에서 확인한 독자 기술력과 연구원들의 헌신, 특히 지호 연구원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무기 개발의 깊은 역사적 배경과 절실함까지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달했죠. 제 진솔하고 충격적인 보고 내용의 회의실의 분위기는 처음의 냉담함과 의구심에서 점차 놀라움과 감탄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이해와 수용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보고서는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안보 위협에 직면한 핀란드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장관 에로는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포탄 생산 공장을 자국 내 동부 국경 지역에 유치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요청을 보냈죠.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 한국 측은 이미 여러 계약으로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이며 새로운 해외 공장 설립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1940년대 겨울전쟁 당시 탄약 부족으로 전사한 핀란드 포병 하사관 올리의 마지막 편지를 접하게 되었고, 핀란드가 느끼는 절박함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후 헬싱키에서 열린 핀란드 국방부의 비공개 전략회의에 자문 역할로 참석했을 때 저는 핀란드가 한국을 단순한 기술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동맹으로 인식하고 협력을 성사시키기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직접 목격했죠. 차관 마티의 강력한 주장이 회의의 방향을 결정했고, 장관 에로는 제게 개인적으로 핀란드의 절박한 상황과 한국과의 협력에 거는 간절한 기대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의 제목을 한국 방산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했죠. 저는 무기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러 한국에 갔지만 결국 한 민족의 불굴의 투지와 깊은 역사, 강철 같은 정신력을 보고 돌아왔다고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 강한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의지로 강해진 나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한 분석가가 아니에요. 유럽과 한국 사이의 오해를 풀고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교, 그것이 저의 새로운 역할이자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국 방위 산업의 숨겨진 노력과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열정을 레오의 시선을 통해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한국 무기들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가치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감동과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